정책이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정책이 어떤 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냉각됐다가 이제 뜨거워졌다가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장 얘기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핵폭탄 같은 이슈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채널에서 최초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표님의 첫 게스트란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알고 지낸 지는 저희가 좀 됐는데 오래됐죠. 근데 유튜브에 최초로 또 초대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독고다이처럼 생활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그 김재경 소장님은 잘 아는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책을 발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주셔갖고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첫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을 발간했는데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맨날 부동산이 부침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책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사항들도 한번 담겨 있고 그리고 부동산 상품에 대한 사항 그리고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잖아요. 그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3장 그리고 이번 시국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상기업 터지고서 제 출간 일자를 좀 밀어놓고서 막 수정한 다음에 냈거든요. 그래서 4장 부분을 정말 많이 이제 힘을 4장. 실었어요. 4장이 원래는 이렇게 분량이 안 됐었다가 정책적인 영향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해서 4장 그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디 입지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5장 해가지고 이게 꽉꽉 눌러담아서 엄청 두껍거든요.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400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래서 진짜 제 첫 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심혈을 썼는데 기울여서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장 파트가 그럼 정책 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책 파트.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거 잘 아실 텐데 1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거시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하락과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셨고 2장은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상품성 이런 것들 또 3장이 이제 전문이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것만 보시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의 흐름과 앞으로의 정책과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주제가 어떤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과 정책 밀접한가요, 아닌가요? 밀접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밀접하죠. 그쵸. 정책이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정책이 어떤 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냉각됐다가 이제 뜨거워졌다가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장 얘기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핵폭탄 같은 이슈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전세 간주 임대료를 과세 요건이 훨씬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네. 간주 임대료도 잘 모르실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당연히 내야겠죠? 임대소득세. 근데 전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뭐 A주택에서도 전세 놓고 있고 B주택도 전세 놓고 있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 총합이 예를 들어 10억이야.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전세 보증금 총액이 10억이다.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매달 받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많은 분들이 다들 그렇게 아실 겁니다. 네. 사실 이승훈 대표님 다 알면서도 맞장구 이렇게 쳐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전세는 내가 소득이 없잖아요. 내가 10억 받으면 뭐예요? 나중에 만기 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사실상 부채나 다름없는데 이걸 왜 세금이 내야 되지? 라고 할 텐데 말 그대로 간주임대료죠. 이거는 진짜 소득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증금 10억을 받았어. 네. 이 10억 가지고서 뭐 한 건 없어. 네. 그런데도 너 이 10억 가지고서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 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야. 혹은 이걸로 뭐 주식 투자를 했든 그걸 벌었는지 까먹은지 모르겠고 그렇죠. 일단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과세를 냅두는 거는 이상하다. 큰 목돈을 받아서 그걸로 뭘 하든 수익이 생겼을 것이니 소득세를 내라 이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주임대료를 걷게 되는데 근데 이 간주임대료가 사실 다 걷는 건 아니었어요. 네. 이제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택수에 대한 기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통은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세대 전원을 합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당연히 3주택자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는데 네. 근데 주택 임대소득세 기준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 인별과세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한 채, 아빠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원래는 각자 1주택으로 있는 걸로 봐야 하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부부는 또 합산합니다. 임대소득세를 네. 말씀드리고 있는 임대소득세 건데 임대소득세는 기준에서는 부부를 합산. 그러니까 총 가족이 세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일단 2주택자로 보는 거고 네. 아들은 1주택자로 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네.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냐면 1주택자는 월세를 비과세합니다. 월세를 받아도 1주택인 건 봐주겠다. 왜냐면 네.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네. 내가 1주택자예요. 내 집을 월세를 줬어요. 그럼 나도 어딘가에 전월세 살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입니다. 네. 뭐 2주택자까지는 뭐 전세 놔도 상관없어라고 네. 봤었던 거고 맨 마지막 3주택자부터는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 아니었거든요. 네. 무엇이 바뀌는 거냐라고 하면 2주택자는 원래는 전세 비과세였는데 이 2주택자는 전세를 과세시키겠다. 근데 다만 갑자기 막 다 2주택자 전세 세금 내 이러면 조세 저항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허들을 하나 둡니다. 네. 바로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월세도 1주택자는 비과세라 했었지만 네. 다 비과세 내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입니다. 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도 과세할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처럼 2주택자도 전세를 놨어요. 근데 네. 고가주택이야. 네. 그러면 이 고가 전세는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언제 개정이 됐느냐? 네. 2025년도 1월 16일자 1월 16일 얼마 안 됐네요.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 네.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과세 기준 시점은 2026년도부터라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죠. 네. 근데 내년에는 당장 이슈가 안 될 거예요. 이제 과세 시점을 갖다가 이 주택임대소득 납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소득을 잡고 그 다음 연도 2027년도 5월 달에 여러 종소세 낼 때도 네네. 같이 신고하거든요. 네. 그때 나는 세금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래. 그것도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세금을 내래.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언론에서 황당하지. 막 나오겠죠. 전세인데 세금 내야 됩니다. 이제 2주택자도 전세 세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못 내겠다 하면 조세 저항하지 않을까요? 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구세청이 내라고 하는데 못 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제 세법이 그렇게 바뀐 거니까 일단 한번 내고 네. 전세를 안 놓고 아마 월세를 놓으려고 노력들을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전세를 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 네. 이거 월세를 그냥 차라리 받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중요한 큰- 내용이네요. 네. 오늘. 큰 틀에서는 네. 전세가 점점 사라질 거고 사라지게 됐네요. 월세화가 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고가주택의 세금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김재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진행되다 보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은 전세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월세가 가속화되게 되면서 지금 무주택자분들,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조금 중간 정리해보자 그러면 임대소득세라는 것은 인별과세이긴 하나 부분은 합산해서 세대수를 기준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건 세대별 기준, 종부세 같은 것은 이거 인별, 개인별 기준인 것에 비해서 이거는 부부합산 인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주택자는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의 1주택자는 부과한다라는 얘기였고요. 2주택까지는 전세를 놨을 때는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다만 3주택 넘어가게 되면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바뀐 것은 2주택 전세만 놓는 것들은 봐줬었는데 2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 시행되는 건 26년 1월 1일.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26년도의 소득은 27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니까 27년도부터 그게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저쪽에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세 소멸에 대한 어떤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공급에 대한 부족분이 이제 특히나 26년서부터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와 이것까지 겹쳐버리게 되면 이거 정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 월세가 상승과 전세의 소멸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정말 많이 걱정되네요. 네, 딱 이승훈 소장님께서 네.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26년부터는 서울을 필두로 해가지고 공급량이 급감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도 둔촌주공 입주장이 지금 불타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입주장 열리면 전세 금액 다 떨어질 줄 알았더니 전혀. 84 타입이 지금 전세 뭐 10억, 11억 이런다라고 하고요. 대단하네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그 미분양까지 났었던 네. 49 타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최근에 소식을 들었었는데 제 아는 분이 받았거든요. 네. 그 투룸짜리 네. 전세 7억에 맞췄대요. 우와. 그래서 아니 내 59 타입, 84 타입까지는 그러려는데 아니 그 투룸이 전세 7억이라고? 초반에 맞춘 사람들 5억에도 맞추고 그랬었는데 7억까지 갔다는 얘기 듣고서 야 지금 전세가 지금 벌써 이렇게 12,000세대가 입주를 해도 그런데 그렇죠. 그나마 이제 2025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더 있거든요. 네. 근데 2026년도, 7년도 되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입주장도 없지. 맞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전세 세금 걷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임대인들이 전세 안 놓을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임대 시장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게 무주택 임차인 분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어차피 집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일 아니라고 치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거나 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거의 사실상 필연적으로 임대차 주거비가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체감하게 되면은 어떤 대응하기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인식을 하시고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아니, 너 지금 전세가 월세화 된다라고 했지만 뭐 설마 그렇게 다 바꾸겠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체감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네. 제가 표를 하나 딱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 기준이라고 했었으니까 전세 금액이 내 전세 보증금 총합이 12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그냥 뭐 어떻게 다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식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전세 보증금 총액에서 3억을 일단 빼요. 네. 그 다음에 60% 곱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정기예금 금리 네. 이자율을 곱하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3.5%입니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일단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었는데 보증금이 12억이다. 네. 그러면 월 단위로 따지면 월세를 약 160만 원 걷는 거랑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월세를.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네. 다달이 월세 160만 원씩 받고 있었어. 네. 거기서 뭐 이제 세금 내는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텐데
나 보증금만 받고 있었더니 그러니까요. 160만 원이 똑같대. 네. 그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받으면야 뭐 좀 세금 뭐 내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무것도 실제로 나한테 매달 들어온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전세금 받은 건 다시 대줄 돈이니까 내 돈 같지도 않은데 그거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그렇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고가 주택이야. 강남에는 20억짜리 전세들 많잖아요. 맞았어요. 네. 20억 전세를 내가 놓았다. 그러면 약 매월 3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꽤 높네요. 그러면 으억 하는 거죠. 으억. 그렇죠. 내가 300을 받았으면 덜 억울해. 그렇지. 그걸 억울할 300을 것도 없죠. 받았으니까 사실. 그렇죠. 네. 300을 그냥 받고 말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20억짜리 전세면 300만 원 받는 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월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고가 주택부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고가 주택들이 이제 월세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좋나요? 월세가 좋나요? 전세가 좋죠. 전세가 좋죠. 매월 거주비를 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화가 계속적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뭐 어디다 투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내가 현금이 부족하니까 일명 갭 투자하려고 끼고 산 거죠. 전세를 끼고 산 건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돌릴 거고 그렇죠.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반전세로 돌릴 거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인 모수가 줄게 되면 예를 들어 나는 돌려줄 돈은 없다 하더라도 전세 시세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몇 개 안 남은 전세로 갖다가 수요자리 다 쏠리게 되면 전세금이 이렇게 치솟게 됐을 때는 이제 부작용들이 아니, 전세도 올라가 월세화가 되고 있어. 전세금이 올라갔으니까 또 매매 금액을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동력도 이제 생길 거고. 근데 이게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그래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집값 올라가도 말고는 뭐 투자자의 영역이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 금액, 월세 금액 안정돼 있으면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화되게 되면서 전세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난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월세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는 어떤 목적하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는 것도 수익으로 보고 나서 과세를 한다라는 어떤 그 자체의 취지로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까지는 고려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했을 때는 아까 언급 주셨지만 좀 제도적인 보완책 예를 들면은 전월세 공급이 많을 땐 또 해도 돼요. 그러면은 전가되는 것 부분을 새로운 공급으로 메꿔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공급이 26년부터 그렇게 없는데 하필 딱 그때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부작용의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내용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발표가 그러게요. 되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 내용이 이전부터도 논의는 되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확정된 사항인가요? 네, 이번에 확정이 확정된 되어서 네. 2026년부터 시행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걸 왜 특히 지금 정치 사회적 혼란스러울 때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뭐 그냥 조용하잖아요. 왜냐면 관심들이 다 딴 데 있으니까 핵폭탄 같은 이슈를 나중에 넣었을까 아주 약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아까 의도는 이해가 돼요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긴 해요. 전세 보증금이 막 완전 고액 전세, 네. 30억, 40억 그렇죠. 전세를 받고서도 세금 1원도 안 낸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긴 하겠지만 네. 저는 근데 부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는. 왜냐? 네.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는 예를 들어서 논리 구조가 맨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내가 전세 보증 가지고서 은행에 넣어놨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진짜 그 보증을 가지고 은행에 넣었어요. 그럼 우리 이자 소득세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4%. 네. 그것도 연 2천만 원 초과야. 그럼 이제 종합 합산 과세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아니 내가 이걸로 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했겠죠. 네. 근데 그거는 걷고 간주 임대료 걷고 이 이중과세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진짜 이 보증금 가지고서 투자로 돌리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르신들 보다 보면 이 월세 받기보다도 그냥 보증금 증액하는 만큼 그거 네. 빼 써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죠.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 간주가 있고 추정이 있잖아요. 네. 추정은 우리가 반증하면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간주 임대료거든요. 반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나 이거 뭐 소득 없어요. 나 이거 가지고서 그냥 내 생활비 썼어요. 애들 지금 뭐 시집장가 갈 때 네. 그래도 이제 뭐 보증금이라고도 하라고 내가 얼마씩 증여해 줬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도 세금을 다달이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사항을 함부로 이걸 또 확대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슈화 되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 좀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때까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진짜 저도 매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 어선해서 그런지 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어떤 굉장히 우리 사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군요. 오늘 내용 다 이해를 하셨죠? 이걸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도 이제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즘에 그 데이터나 이런 거 분석해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예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역별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이해가 되셨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저도 많은 걸 또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또 시청자님들한테 김정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 두들겨 맞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게 더 이상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집값 올라가든 말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대응을 해야겠다. 이 전월세 금액을 그냥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재경 소장님 나와셔서 오늘 임대소득세 세법 개정안 얘기를 해주셨고 또 평상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관련된 이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제가 읽어봤는데 전 정말 부동산 서적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굉장히 탄탄한 기본서의 내용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른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은 책입니다. 두께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분들 꼭 추천한 책이니까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한 권 읽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굉장히 일취월장 할 것이다.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재경 소장님께 한번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